그 집, 네 시누이가 오갈 데 없길래 내가 쓰라고 줬다. 넌 당장 우리 집에 와서 밥이나 차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마주한 건 통째로 뜯겨나간 현관문 도어록과 시어머니의 기가 차는 통보였습니다. 신혼집에 상의 한마디 없이 시누이를 밀어넣고 저를 식모로 부리려던 완벽한 수작.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놈의 얼굴을 보니 이미 다 짜고 친 고스톱이더군요. 저는 헛웃음을 삼키며 가장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갈게요. 잠시 후 수갑찬 딸의 모습에 하얗게 개거품을 물고 쓰러진 시어머니에게 날린 제 인생 최고의 사이다 반격, 그날의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 남들이 들으면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파혼을 했다며 혀를 끌끌 찰지 몰라도 제 인생에서 가장 기가 막힌 탈출극을 완성한 신혜수라고 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하나를 꼽으라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남자와 사실혼 관계를 완벽하게 박살내버린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5년이나 만난 정이 아깝지 않냐고 묻지만 저는 그 5년의 시간을 시궁창에 던져버리고 제 진짜 인생을 되찾은 그날을 매일 축하하며 살고 있거든요. 저와 그 남자는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철저하게 비밀 연애를 했죠. 양가 부모님께는 교제 사실조차 숨긴 채 우리끼리만 조용히 사랑을 키워왔어요. 제가 그렇게 연애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건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후 저희 아버지는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주신 아버지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손을 볼 때마다 저는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의 그 무거운 어깨에 결혼이라는 짐까지 얹어드리는 건 딸로서 절대 할 수 없는 불효라고 생각했거든요. 모아둔 돈은 턱없이 부족하고 당장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아버지가 또 무리해서 쌈짓돈을 털어주실 게 뻔했기에 저는 선뜻 입을 떼지 못하고 혼자 소가리만 해야 했죠. 그 남자 역시 사정은 비슷했더라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데다가 과거에 자기 친여동생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빚을 지는 바람에 파혼까지 당했던 뼈아픈 가족사가 있었죠. 그래서인지 그 남자는 결혼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유독 몸을 사리며 몹시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우리는 데이트하면서도 서로의 지갑 사정을 뻔히 아니까 비싼 레스토랑보다는 길거리 포장마차나 작은 분식집을 전전하며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는 절대 금전적인 손을 벌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자금을 완벽하게 마련한 뒤에 아주 당당하게 결혼 허락을 받자고 굳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차가웠어요. 둘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지런히 돈을 모았는데도 번듯한 신혼집 하나 마련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죠. 부동산 유리창에 붙어있는 전셋값을 볼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 이자를 계산하느라 제 입에서는 무거운 한숨만 새어나왔어요. 팍팍한 현실에 부딪혀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좌절할 때마다 그 남자는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아주 긍정적인 태도로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둘이 힘을 합치면 못 게 뭐가 있어. 내가 더 열심히 뛸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그 남자는 제 눈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듬직한 목소리로 위로를 건넸어요. 그 다정한 미소와 책임감 넘치는 태도에 저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고 말았죠. 상황이 힘들 때마다 듬직한 버팀목 역할을 자처하는 그를 보며 저는 아버지가 안심하고 기뻐하실 만한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났다고 굳게 확신했어요. 이 남자라면 험난한 세상 풍파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겉으로는 세상 둘도 없는 다정한 남자인 척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해냈으니 제가 어떻게 그 가면 속의 민낯을 알아차릴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감정을 안고 어느덧 연애 5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통장 잔고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결혼을 미루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죠. 나이도 꽉 찬 데다가 이 정도 듬직한 남자라면 이제는 아버지께 당당하게 인사를 드려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우리는 길었던 비밀 연애의 막을 내리고 드디어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며 결혼을 추진하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결심을 굳히고 아버지께 결혼 이야기를 꺼내던 날 저녁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식탁 위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올려놓고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만 달달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입을 떼야 할지 몰라 눈치만 살피는 저를 보시더니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만나는 놈 있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까지 애비 눈을 속일 작정이냐. 그 말씀에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처음 그 사람과 데이트를 시작하고 밤늦게 들어오던 그 시절부터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계셨던 거예요. 팍팍한 살림살이에 혹여나 아버지께 짐이 될까봐 그 긴 시간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제 속마음을 아버지는 누구보다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죠. 오히려 넉넉하게 뒷바라지해 주지 못해 딸이 사랑하는 사람조차 마음 편히 소개하지 못했다며 굵은 주름이 팬 얼굴로 미안함을 내비치시는데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덥석 잡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죠. 그날 이후 아버지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제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고 나서셨어요. 상견례라는 무거운 자리를 갖기 전에 아버지는 예비사위의 진짜 됨됨이를 파악하겠다며 그 사람을 밖으로 따로 불러내셨죠. 아버지가 평소 즐겨 찾으시는 허름하지만 정감 가는 단골 고깃집에서 두 남자는 늦은 밤까지 술잔을 기울였어요. 저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실수할까봐 집에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들어오신 아버지의 표정은 묘하게 굳어 있으셨죠. 아버지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사람 밑바닥까지 꿰뚫어보는 매의 눈을 가진 전직 사업가셨잖아요. 몇 시간 동안 술잔을 부딪히며 대화를 나눠본 것만으로도 그 남자의 우유부단하고 줏대 없는 성격을 단번에 읽어내신 거예요. 그 무렵 저는 시어머니 될 사람과 따로 가벼운 식사 자리를 가졌다가 겪었던 불쾌한 일화를 아버지께 털어놓게 되었어요. 상견례 전에 얼굴이나 먼저 트자며 저를 불러내신 시어머니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시며 대뜸 제 배경부터 캐물으셨습니다.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말을 듣자마자 혀를 끌끌 차시며 혼수나 예단을 해올 형편은 되냐고 노골적으로 면박을 주셨던 그 싸늘한 말투를 아버지께 빠짐없이 말씀드렸죠.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던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시며 눈빛을 매섭게 번뜩이셨어요. 딸이 겪은 수모에 화가 나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집안 사람들이 며느리를 만만하게 보고 훗날
제 재산까지 탐낼 수 있다는 끔찍한 불길함을 본능적으로 감지하신 거죠. 며칠 뒤 아버지는 저를 조용히 안방으로 부르시더니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통장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통장을 펼쳐본 저는 찍혀있는 숫자를 보고 숨을 헉 들이마셨어요. 무려 1억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첫 월급을 받아 빨간 내복을 사드렸던 그날부터 아버지는 딸이 언젠가 가정을 꾸릴 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도록 입을 것 안 입고 드실 것 안 드시며 푼푼히 돈을 모아오셨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없다며 통장을 다시 밀어냈지만 아버지는 제 손을 뼈가 으스러지도록 꽉 쥐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이 돈으로 집부터 구해라. 단명이는 무조건 네 이름 하나로만 올려야 한다. 시댁 식구들이나 그놈한테는 절대 이 돈의 출처를 밝히지 말고 대출 왕창 끼고 얻은 평범한 전셋집인 것처럼 완벽하게 속여. 아버지의 그 말씀은 평범한 조언이 아니라 딸을 지옥구덩이에서 구출해내기 위한 치밀한 작전 지시나 다름없었어요. 사람의 진짜 밑바닥은 온전히 겪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으니 혼인신고 역시 핑계를 대서라도 최대한 미루라는 뼈 있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방패를 딸의 손에 쥐어주신 아버지는 혹시라도 제가 마음 약해져서 사실대로 털어놓을까봐 신신당부를 거듭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그 깊고 무거운 사랑 앞에서 고개를 주걱거리며 반드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맹세했죠. 아버지의 해안 덕분에 저는 곧바로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찾아 나섰어요. 그 남자에게는 우리가 모은 돈의 영끌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하자고 철저하게 연기를 했죠. 은행을 오가며 가짜 서류를 챙기는 척 바람을 잡고 남편이 바빠서 오지 못하는 평일 낮 시간을 이용해 저는 홀로 부동산에 앉아 제 단독 명의로 전세가 아닌 매매 계약서에 아주 당당하게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서에 제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히는 순간 등줄기로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반반씩 힘을 합쳐 힘겹게 마련한 신혼집인 척 포장했지만 그 집의 진짜 주인은 오직 저 하나였거든요. 등기부등본을 제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 넣으며 저는 아버지의 날카로운 직감이 틀리기를 아주 조금은 바랐어요. 그 남자가 정말로 저를 아끼고 시댁 식구들도 상식적인 선에서 저를 대해주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제 결혼 생활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어요. 남편 앞에서는 빚더미에 앉아 한숨을 쉬는 예비 신부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며 저는 험난한 시월드가 기다리고 있을 그 거대한 전쟁터로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단독 명의로 신혼집 계약을 완벽하게 끝내고 마음속으로 단단한 방패를 하나 품은 채 상견례를 앞둔 어느 주말이었어요. 정식으로 양가 어른들이 만나기 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먼저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제가 따로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평소에는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하던 시내 최고급 한정식 집에 프라이빗 룸을 예약하고 혹시라도 흠잡힐 곳이 있을까봐 며칠 전부터 식당과 분위기를 꼼꼼하게 점검했어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새로 산 정장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긴장된 마음으로 룸문 앞을 서성거렸죠. 아버지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시니 저 역시 우리가 모은 돈으로 당당하게 결혼하겠다는 떳떳한 마음가짐을 안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20분이나 훌쩍 지나서야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서는데 두 사람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로고가 번쩍이는 옷과 가방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반갑다는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방구석구석을 훑어보시더라고요. 방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창문도 없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네가 예약했다고 해서 와봤더니 수준이 딱 여기까지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코를 찡그리며 불평부터 쏟아내셨어요. 옆에 선 시누이 역시 팔짱을 낀 채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지만 억지로 입가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두 사람을 상석으로 안내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시종일관 싹싹한 태도로 남편과 제가 그동안 어떻게 돈을 모았고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떳떳하게 결혼을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아주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제 딴에는 자립심 강한 예비 며느리로서 칭찬받을 줄 알고 꺼낸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탁자 위에 놓인 물수건을 거칠게 집어던지며 차가운 콧방귀를 뀌셨어요. 너희 힘으로 결혼을 해? 기가 막혀서 원. 넌 호래비 밑에서 자랐다면서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냐? 혹시 네 친정엄이 죽을 때 나온 사망보험금이나 숨겨둔 재산이라도 챙겨둔 게 있니?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입에 올리는 것도 모자라 사망보험금이라는 단어를 그토록 천박하게 내뱉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저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굳어있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한껏 더 높이셨습니다. 왜 대답을 못해? 뭐 숨겨둔 돈이라도 있어야 우리 집안에 발을 들릴 거 아니냐? 네 친척 중에는 의사나 변호사같이 돈 잘 버는 사람 없니? 결혼식 때 축의금 통 크게 낼 만한 번듯한 친척 하나쯤은 있어야 우리 체면이 설 거 아니야. 대놓고 남의 돈을 밝히는 그 노골적인 탐욕에 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애써 떨리는 두 손을 허벅지 아래로 숨기고 주먹을 꽉 쥔 채 제 친척들은 모두 평범하게 소박하게 사시는 분들이라 축의금을 크게 기대할 곳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제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대놓고 실망한 기색을 표출하셨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싸늘하게 얼어붙고 말았어요. 때마침 직원들이 값비싼 요리들을 줄지어 상위에 차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고른 최고급 코스 요리였지만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음식들을 툭툭 건드리며 고개를 내저으셨어요. 반찬 때깔 좀 봐라. 내 친구들이랑 자주 가는 강남 한정식 집은 사내진미가 상 다리가 부러지게 나오는데 여긴 뭐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격이 떨어져서 원, 입맛이 싹 달아나네. 시어머니는 제 정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본인의 부유한 인맥과 허세를 과시하느라 여념이 없으셨어요. 그 옆에서 회를 씹던 시누이마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시어머니의 무례함에 아주 장단을 맞추더라고요. 엄마 말이 맞네. 음식이 다 왜 이래? 새언니 될 사람은 엄마 없이 커서 그런지 맛있는 거 먹어본 경험이 없나 봐.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애가 눈치만 보고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못 받는다던데 벌써부터 걱정이네. 저를 향한 명백한 인신공격이자 우리 아버지를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언사였어요. 당장이라도 식탁을 엎어버리고 저 입을 틀어막고 싶었지만 저는 혀를 깨물며 이성의 끈을 간신히 부여잡았어요. 저들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나중에 후회 없이 끊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오기로 버텼거든요.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물잔을 들고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너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앤 줄 알기나 하니? 내 부잣집 친구 딸이 우리 아들 좋다고 밤낮으로 매달리면서 지 애비 건물까지 주겠다고 난리를 쳤어. 넌 그저 운 좋게 우리 아들 발목 잡은 거니까 평생 내 아들 받들고 쥐 죽은 듯이 엎드려 살아라.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삼류 드라마 같은 일화를 들먹이며 예비 며느리의 길을 꺾으려는 그 얄팍한 수작을 보며 저는 그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의 배경과 재산만 끊임없이 계산기 두드리듯 재단하려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그 남자를 믿었던 제 자신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식사가 절반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들어 올리며 부산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급하게 모임이 잡혔네. 먹을 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간 낭비할 뻔했구나. 우린 바빠서 먼저 일어날 테니 넌 남은 거 다 먹고 계산 잘하고 가거라. 시어머니는 가방을 획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시누이 역시 저를 향해 비릿한 조소를 날리고는 엉덩이를 털며 그 뒤를 쫓아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버렸죠. 덩그러니 남겨진 넓은 방 안에서 저는 식어버린 음식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한참을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저들이 남기고 간 천박한 말들과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거나 비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분해지고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식탁에 마주 앉은 아버지께 오늘 있었던 그 황당하고 기가 막힌 만남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부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버지의 턱 근육이 실룩거렸고 손에 쥐신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리치셨어요. 당장 그놈 부르거라. 당장 파혼이야. 내 귀한 딸을 그딴 근본 없는 집구석에 고생하라고 밀어넣을 수는 없어. 아버지의 불호령에 저는 곧바로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그 남자는 한밤중인데도 헐레벌떡 저희 집으로 달려왔죠.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연신 식은 땀을 닦아내며 두 손을 싹싹 비벼댔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시다 보니 욕심이 과하셔서 실수를 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단돌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해수 눈에서 절대 눈물 나는 일 없게 제가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그 남자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주 절절하게 매달렸어요. 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린 그 남자를 매서운 눈으로 한참을 내려다보시더니 얼음장처럼 차갑고 묵직한 목소리로 경고하셨죠. 내 말 똑똑히 듣게. 중간에서 방패막이 노릇 똑바로 못하고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뽑아내는 날엔 그날로 이 결혼은 엎어지는 거야. 네 어미, 네 여동생 입단속 확실하게 해. 그 남자는 몇 번이나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맹세하고 또 맹세한 뒤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덜덜 떨리던 남자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아버지는 제 어깨를 단단히 쥐시며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사람 본성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다. 저놈이 중간에서 막아주겠다는 말 100% 믿지 마라.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 명의로 집을 해둔 게 천만다행이야. 당장 혼인신고는 꿈도 꾸지 말고 식부터 올려. 언제든지 도망쳐 나올 수 있게 단단히 준비해야 해. 아버지의 그 얼음장 같은 경고가 제 귓등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속으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이쯤에서 모든 걸 엎어버리고 뒤돌아서는 게 제 남은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정답이라는 걸요. 하지만 39이라는 꽉 찬 나이, 그리고 지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남자와 지지고 볶으며 쌓아온 세월이 제 발목을 진흙탕처럼 무겁게 붙잡고 놓아주질 않더라고요. 제 30대의 청춘을 다 바친 그 연애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허무한 사기극으로 끝난다는 걸 제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온고집도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방금 전까지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쏙 빼며 싹싹 빌던 그 남자의 처절한 모습을 보니 그래도 나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저렇게까지 매달리겠지. 내가 옆에서 잘 다독이고 이끌면 시댁 방패막이 역할 정도는 해내겠지 하는 어리석은 미련의 끈을 차마 놓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진짜 시커먼 민낯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위기 상황에서 그저 눈앞의 상황만 모면하기 바빴던 남자의 얄팍한 눈물을 보고 나니 아버지가 신혼집을 제 단독 명의로 해두도록 쐐기를 박으신 그 결정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벽한 신의 한 수였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가올 결혼식과 신혼여행이 단꿈에 젖은 허니문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뛰어드는 제 인생 가장 스릴 넘치는 작전의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대신 내 선을 넘는 순간 그땐 진짜 다 부숴버릴 거야. 하고 이불을 꽉 움켜쥐면서요. 결혼식 준비는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을 맨발로 걷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쏙 빼며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의 다짐은 채 일주일을 가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는 혼수와 예단 타령을 끊임없이 늘어놓으며 저를 은근슬쩍, 아니 아주 노골적으로 압박해왔어요. 백화점 가전 매장을 둘러보고 온 날이면 어김없이 제게 전화를 걸어 냉장고는 어느 브랜드의 최고급 모델이 좋다더라. 자기 친구 며느리는 예단비로 현금 몇 천만 원을 턱턱 보냈다더라 하며 제 속을 박박 긁어댔죠. 툭툭 던지는 그 가벼운 말들 속에는 제 뼈를 깎아내서라도 자기 허영심을 채우려는 시커먼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등짝을 치며 시어머니 좀 말려보라고 화를 내도 그는 불안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늙은 노인네가 친구들 앞에서 기죽기 싫어서 투정 부리는 거니까 당신이 조금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줘. 자기 엄마의 그 탐욕스러운 본성을 단순한 투정으로 포장하며 앵무새처럼 변명만 늘어놓는 그 입을 당장이라도 꿰매버리고 싶었어요. 그놈의 악의 없는 장난 타령에 제 속은 이미 시커멓게 숫덩이가 되어 재만 날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불길한 징조는 신혼여행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에 아주 커다란 폭탄이 되어 제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더니 제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아주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대뜸 으름장을 놓으셨거든요. 너 살림은 좀 할 줄 아냐? 여자애가 엄마도 없이 호래비 밑에서 컸으니 반찬 하나 제대로 만들 줄 알겠어? 살림 못하는 것도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 똑똑히 알아둬라. 인사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이혼 사유를 운운하는 시어머니의 그 뾰족한 입술을 보며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뱉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아빠를 도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찌개 하나는 기가 막히게 끓여내니 살림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며 맞받아쳤죠.
하지만 제 대답은 시어머니의 귓등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콧방귀를 흥기시며 삿대질까지 해가며 제 말을 납작하게 뭉개버리셨어요. 어디서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꼬박꼬박 말대꾸야? 네가 집에서 해먹던 그 허접한 솜씨랑 입맛 까다로운 우리 집안 식구들 비위 맞추는 게 같을 줄 아니? 신혼여행 다녀오면 짐 싸서 당장 우리 집으로 들어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며느리 돌이랑 집안일 제대로 가르칠 테니까 내 밑에서 싹 다 다시 배워. 신혼집을 멀쩡하게 구해놓고 시댁으로 들어와 살라니요. 이건 며느리 도리를 가르치겠다는 핑계로 공짜 식모 하나 들여서 자기 수족처럼 부려먹겠다는 아주 뻔뻔하고 도골적인 선전포고였어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옆에 서 있던 남편의 옷깃을 다급하게 쥐고 흔들었어요. 당장 네가 나서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아달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냈죠.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슬그머니 베란다로 모시고 나가더라고요. 유리문 너머로 두 모자가 쑥덕거리는 소리가 거실까지 웅웅 울리는데 저는 그 짧은 시간이 꼭 지옥불 위를 맨발로 걷는 것처럼 길고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거실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남은 한 가닥 희망마저 가차없이 끊어져 나가는 파열음을 들었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능글맞게 감싸 안으며 아주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거든요.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엄마가 당신이랑 진짜 친딸처럼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 우리 딱 한 달만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살림도 배우고 싹싹하게 점수도 따자. 내가 중간에서 엄청 잘할게. 응? 아빠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방패막이가 되겠다던 그 남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완벽하게 시어머니의 꼭두각시가 되어 제 희생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강요하고 나섰어요. 그 뻔뻔한 얼굴에 당장이라도 따기를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꽉 깨물었어요. 여기서 밥상을 다 엎어버리면 그동안 참고 견뎌온 제 5년의 청춘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참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식 초장부터 큰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얄팍한 체면이 제 발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저는 결국 끓어오르는 분노를 꿀꺽 삼키며 확답을 피한 채 상황을 얼버무리고 도망치듯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가슴속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하나 얹은 채 우리는 모두의 축복을 받는 척 연기하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낭만적이고 달콤해야 할 휴양지의 밤바다는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어요. 제 신경은 온통 남편의 수상하고 찌질한 행동에 쏠려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화장실에 가거나 샤워를 할 때마다 베란다 구석이나 화장실 문 밖으로 숨어들어 시어머니와 쉴 새 없이 통화를 해댔어요. 제가 조용히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며 전화기를 등 뒤로 숨기거나 황급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꼴이 무언가 아주 단단히 구린 짓을 꾸미고 있다는 걸 돈내 지나가는 개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죠. 너 자꾸 엄마랑 무슨 통화를 그렇게 몰래 해?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똑바로 말해. 제가 팔짱을 끼고 매섭게 쏘아붙이면 그는 눈동자를 불안하게 굴리며 급한 회사 일이라거나 엄마가 여행지 날씨를 묻는 거라며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거짓말을 더듬더듬 늘어놓았어요. 남편의 그 비겁하고 줏대없는 태도를 지켜보며 저는 이 결혼이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끼워졌다는 서늘한 직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파란 바다를 보면서도 제 머릿속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날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시댁으로 들어가 살라는 그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쳐내야 할지, 시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인 이 기형적인 마마보이를 평생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할수록 머릿속이 엉망으로 얽히고 설켜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단 한순간의 달콤함이나 여유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 찝찝하고 숨막히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라탄 저는 남편에게 아주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목적지를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기다리는 시댁이 아니라 아버지가 제게 쥐어주신 단 하나의 무기이자 제가 단독 명의로 은밀하게 마련해 둔 우리의 신혼집 아파트였죠. 남편은 제 단호한 태도에 흠칫 놀라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체념한 듯 푹 한숨을 쉬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캐리어를 질질 끌고 아파트 현관문 앞으로 걸어가 도어록 덮개를 위로 올려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찰나 서늘하고 낯선 금속의 느낌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번호판을 쳐다보는데 제 눈앞에 있는 건 제가 직접 골라서 달았던 그 검은색 무광 도어록이 아니었어요. 은색 테두리가 번쩍거리는 비닐 포장도 채 뜯지 않은 완전한 새 기계가 제 집 현관문에 떡하니 매달려 있었거든요. 저는 혹시 피곤해서 층수를 잘못 찾아왔나 싶어 복도 벽에 붙은 호수 팻말을 2번, 3번 눈을 비벼가며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제 명의로 된 우리 집이 맞았습니다. 당황한 제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원래 비밀번호를 꾹꾹 눌러보았지만 경박한 오류음만 복도에 삐빅거리며 메아리칠 뿐 굳게 닫힌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낭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신혼여행지에서 며칠 내내 느꼈던 그 불길한 징조가 거대한 해일이 되어 제 머리 위로 덮쳐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가 집을 비운 사이 무단으로 침입해 현관문 열쇠를 통째로 뜯어고쳤다는 끔찍한 사실에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거든요. 제가 멍하니 굳어있는 사이 옆에 서 있던 남편의 행동은 제 의심에 완벽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평소 같으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펄쩍 뛰고 난리를 쳐야 할 사람이 오히려 눈동자를 사방으로 굴리며 제 시선을 필사적으로 피하고 있었거든요. 콧등에 맺힌 땀방울을 연신 소매로 닦아내며 헛기침을 해대는 그 어설픈 연기를 보며 저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의 배후에 저 남자가 아주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도어록을 바꿨잖아.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비켜. 제가 이성을 잃고 차갑게 쏘아붙이며 핸드폰을 꺼내들어 112를 누르려 하자 사색이 된 남편이 거칠게 제 손목을 낚아채며 앞을 가로막아섰어요. 남편의 두 눈은 잔뜩 겁을 집어먹고 흔들리면서도 제가 들고 있는 핸드폰을 빼앗으려 안간힘을 쓰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혜수야, 진정해. 경찰은 무슨 경찰이야. 사실은 내 동생이 안에 있어. 동생이 사업 망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당분간만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거든. 내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남편의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인이 신혼여행을 간 빈집에 상의 한마디 없이 시누이가 몰래 쳐들어와 현관문 도어로까지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쳤다는 그 오만방자한 만행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폐나 가족 간의 양해의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주거침입이자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파렴치한 범죄였으니까요. 제가 분노로 치를 떨며 현관문을 부서져라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고 당장 문 열라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집 안에서는 아주 기가 막히고 뻔뻔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안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는 TV 소리가 웅웅 울리고 슬리퍼를 질질 끄는 인기척이 분명하게 들리는데도 신우이는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콧방귀를 뀌고 있는 것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거든요. 제가 아무리 문을 박살낼 듯 두드려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버티는 그 기생충 같은 기척에 저는 속에서 화라산 같은 천불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제야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수상한 조각들이 아주 완벽하게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무조건 시댁으로 들어와 살림을 배우라고 억지를 부렸던 그 황당한 속셈. 그리고 남편이 신혼여행 내내 베란다에 숨어 시어머니와 몰래 통화를 주고받으며 입을 맞췄던 그 치밀한 작전 모의까지 말이에요. 저를 며느리 돌이라는 명분으로 시댁에 꽁꽁 묶어두고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이 깨끗한 신혼집을 사업 말아먹은 자기 딸에게 떡하니 넘겨주려던 시어머니의 미친 계획에 남편까지 아주 충실한 사냥개가 되어 완벽하게 동조했던 거였어요. 가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똘똘 뭉쳐 제 뒤통수를 후려치고 제 재산을 날로 삼키려 한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실체를 확인하자 오히려 터질 것 같던 분노를 넘어 아주 서늘하고 차분한 냉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 아파트가 제 명의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오빠 집을 차지했다고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저 하나무인 신우이를 어떻게 현관문 밖으로 질질 끌어낼지 아주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참교육 방법들이 머릿속에 차례대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제발 동생 사정 좀 봐주자고 앵무새처럼 구걸을 해댔지만 저는 그 얄팍한 입을 당장 다물라는 뜻으로 벌레를 보듯 아주 날카롭고 견멸 어린 눈빛을 쏘아보냈습니다. 제가 이대로 소화기라도 가져와 문을 박살내고서라도 저 안으로 쳐들어가겠다고 마음먹고 주먹을 꽉 쥐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쥐고 있던 제 핸드폰 화면이 번쩍거리며 요란한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시어머니, 방금 전까지 아들 며느리의 빈집을 훔쳐 자기 딸에게 바친 그 대단한 도둑들의 수괴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맞춰 제게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저는 이 가증스러운 연극의 끝을 맺어줄 사이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음을 직감하며 천천히 통화 연결 버튼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통화 연결 버튼을 누르자마자 핸드폰 스피커를 뚫고 튀어나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안함이나 당황한 기색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기세등등하고 당당한 톤이었어요. 마치 자기 안방 아랫목에 누워 하녀에게 호통을 치는 듯한 그 오만한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거든요. 너희들 도착했냐? 현관문 안 열린다고 놀라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라. 그 집, 네 시누이가 하던 사업 다 말아먹고 오갈 데가 없길래 내가 그냥 쓰라고 줬다. 남의 신혼집을 그것도 당사자들에게는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사했다는 망언을 아주 천년덕스럽게 내뱉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저는 하마터면 헛웃음을 크게 터뜨릴 뻔했어요. 옆에 서 있던 남편은 자기 엄마의 폭탄 발언이 스피커폰 너머로 적나라하게 흘러나오자 사색이 되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끙끙거리더라고요. 그 찌질한 모습을 곁눈질로 흘겨보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시어머니의 다음 망언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고 아주 완벽한 착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소리를 이어나가셨어요. 어차피 너는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구한 집에 숟가락 하나. 달랑 들고 빈몸으로 시집온 주제에 집도 없는 처지에 어디서 방황하지 말고 얌전히 짐 챙겨서 당장 우리 집으로 들어와. 빨리 와서 밥이나 차려라. 아들 집인 줄 굳게 믿고 있는 그 완벽한 착각 속에 빠져서 그 집이 오롯이 제 돈으로, 제 단독 명의로 계약된 아파트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그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밑바닥을 마주하니 화라산처럼 끓어오르던 제 분노가 오히려 차갑게 얼어붙으며 이성이 무섭도록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의 귀한 딸을 노예 부리듯 소리치는 저 오만한 혓바닥을 어떻게 반토막 내어줄까 치밀하게 계산하다 보니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마저 입가에 번지더라고요. 저는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말리려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쳐내고 핸드폰을 입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목소리에 한치의 흔들림이나 당황한 기색도 섞이지 않도록 아주 서늘하고 나긋나긋한 톤으로 시어머니의 쏟아지는 막말을 여유롭게 받아쳤어요. 아, 그러세요, 어머니. 우리 불쌍한 신우가 오갈 데가 없어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군요. 제 차분한 반응에 전화기 너머의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했는지 숨을 멈추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화를 내고 울고불고 매달려야 할 며느리가 너무나도 담담하게 대꾸하니 본인도 쎄한 느낌을 받았겠죠. 저는 그 찰나의 정적을 놓치지 않고 아주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제가 벼르고 벼르던 뼈 때리는 일격을 단호하게 날려주었습니다. 네, 어머니 뜻은 아주 잘 알겠어요. 그럼 저는 일단 모르는 사람이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으니까 경찰에 신고부터 깔끔하게 하고 가든가 할게요. 경찰과 신고라는 두 단어가 튀어나오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는 짐승이 덫에 걸려 비명을 지르는 듯한 날카로운 발악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 경찰? 네가 미쳤냐? 감히 시어머니가 한 일에 경찰을 불러? 거기가 왜 남의 집이야? 내 아들 집인데.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목에 핏대를 세우는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졌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쓰레기 같은 변명을 들어줄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려 비웃으며 쿨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기자 시어머니는 분통이 터져 어쩔 줄 모르시겠죠. 하지만 제가 안겨드릴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핸드폰 다이얼 화면을 띄우고 지체 없이 112를 누르려 하자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던 남편이 기겁을 하며 제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미쳤어. 진짜 경찰을 부르면 어떡해. 내 동생 정과자 만들 일 있어? 당장 끊어. 남편이 핏발선 눈으로 제 핸드폰을 낚아채려고 거칠게 손을 뻗어왔지만 저는 묵직한 캐리어를 방패 삼아 밀치고 평소 현장에서 다져진 악력으로 남편의 손목을 강하게 후려쳐 버렸어요. 찰싹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남편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자 저는 구더기를 보는 듯한 아주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내 동생이 정과자가 되든 말든 이제 내 알 바 아니야.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너도 주거침입 공범으로 같이 쳐넣어 버릴 거니까 얌전히 찌그러져 있어. 제 서늘한 경고에 남편은 얼굴이 하얀 백지장처럼 질려 벽 쪽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어요. 아빠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겠다던 그 알량한 용기는 온데간데 없고 제 여동생이 수갑을 찰 위기에 처하자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 이기적이고 한심한 꼴을 보니 남아있던 일말의 정남이마저 아주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한 번 더 으르렁거린 뒤
핸드폰을 귀에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뚜루루 하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이내 경찰서 상황실 직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제 소중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합법적인 선전포고를 아주 또렷하고 정확하게 내뱉었습니다. 네, 여기 주거침입이랑 재물손괴로 신고 좀 하려고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인데 제가 신혼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 도어록을 통째로 바꾸고 몰래 침입해 있습니다. 안에 범인이 있는 걸 소리로 확실하게 확인했으니 지금 당장 출동해 주세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가슴속에 꽉 막혔던 거대한 채증이 뻥 뚫리는 듯한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폭포수처럼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제게 쥐어주신 그 단독명의라는 철벽 방패가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무기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경찰에게 아파트 주소와 동호수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불러주고 전화를 끄는 저는 굳게 닫힌 은색새 도어록을 향해 매서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밖에서 무슨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예능 프로그램 웃음소리만 아주 평화롭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정성스럽게 고른 거실 소파에 더러운 발을 올리고 뒹굴거리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그 기생충 같은 신우이를 상상하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픽 새어나왔죠. 남편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 양손으로 머리를 마구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신음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따위 패배자의 나약한 모습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크로스백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부적처럼 품고 있던 등기부등본 서류의 빳빳한 감촉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마음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다잡았어요. 오늘 기필코 이 단단한 철문을 박살내고서라도 저 안에 웅크리고 있는 기생충을 복도 바닥으로 질질 끌어내서 그 오만한 콧대를 납작하게 꺾어버리겠다고 수백 번 수천 번 맹세하며 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현관문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멀리서 요란하게 울리며 다가올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오히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입가에는 승자의 통쾌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거든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벤츠남 코스프레에 속아 넘어갔던 제 바보 같은 과거를 완벽하게 씻어내줄 아주 합법적이고 살벌한 참교육의 진짜 막이 마침내 화려하게 올랐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마치고 차가운 아파트 복도에 서서 출동을 기다리는 그 몇 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짜릿하게 피가 마르는 순간이었어요. 벽에 기대어 선체 가방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빳빳한 등기부등본의 감촉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저는 이 완벽한 사이다 반격을 어떻게 요리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남편은 자신의 머리칼을 마구 쥐어뜯다가 기어코 무릎을 꿇은 채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질질 짜기 시작했습니다. 혜수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릎 꿇고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신고만 취소해줘. 우리 엄마 쓰러지시면 어떡해. 내 동생 빨간 줄 그이면 네가 책임질 거야? 눈물 콧물을 아주 흉하게 쏟아내며 자기 가족 아니만 챙기는 그 이기적인 주둥이를 보며 저는 가차없이 발을 들어 남편의 어깨를 매몰차게 밀어버렸어요. 내 몸에 더러운 손 대지 마. 내 동생 빨간 줄 긋게 만든 건 남의 집에 쳐들어가라고 시킨 네 엄마랑 그걸 옆에서 멍청하게 방관한 너니까 억울하면 벽에 대고 소리나 쳐. 제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이자
남편은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며 복도 구석으로 찌그러져 몸을 둥글게 말았습니다. 그 알량하고 찌질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치는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경쾌한 알림음을 내며 열리고 제복을 입은 건장한 경찰관 2명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들어왔어요.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들을 보자마자 저는 등을 꼿꼿하게 펴고 아주 당당하고 차분한 걸음으로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신고한 집주인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모르는 사람이 제 현관문 도어록을 완전히 박살내고 새 기계로 교체한 뒤 무단으로 침입해 있는 상태예요. 안에서 분명히 인기척을 확인했으니 당장 문을 열고 저 범죄자를 체포해 주세요. 제가 또렷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굳게 닫힌 은색 도어록과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며 신분증과 집주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했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제 주민등록증과 아버지의 선고안이 빛을 발하는 바로 그 절대 방패 단독명의 등기부등본을 꺼내어 경찰관의 손에 아주 당당하게 쥐어주었습니다. 서류를 꼼꼼하게 살피던 경찰관은 소유자 란에 선명하게 박힌 제 이름 3글자와 신분증을 대조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무전을 쳐서 상황을 보고하고 열쇠 수리공을 긴급하게 호출했어요. 열쇠 수리공이 도착하여 요란한 기계음을 내며 도어록을 강제로 해체하는 동안에도 집안의 시누이는 뻔뻔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철컥하는 파열음과 함께 마침내 굳게 잠겨있던 현관문이 활짝 열리자 경찰관들이 3단봉을 손에 쥐고 재빠르게 집 안으로 진입했어요. 저 역시 캐리어를 입구에 팽개쳐두고 경찰의 뒤를 바짝 따라 거실로 쳐들어갔죠. 거실 풍경을 마주한 순간 저는 하마터면 헛구역질을 할 뻔했어요.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장만한 크림색 가죽 소파 위에는 시누이가 추리닝 바지 차림으로 대자로 누워 과자 부스러기를 질질 흘리며 태평하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거든요.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던 시누이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그 뒤에 팔짱을 끼고 서서 자신을 서늘하게 노려보는 저를 발견하고는 눈을 파랗게 치켜뜨며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 왜 함부로 허락도 없이 쳐들어와? 오빠, 새언니, 이거 당장 안 쫓아내고 뭐 하는 거야? 시누이는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기가 집주인이라도 되는 양 방방 뛰며 적반하장으로 역정을 냈어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그따위 억지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시누이의 팔을 강하게 낚아채며 미란다 원칙을 아주 빠르고 건조하게 읊어 내려갔습니다. 당신을 타인 소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손목에 채워지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시누이는 얼굴이 흙깃으로 변해 짐승처럼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이거나, 내가 왜 체포를 당해? 여기 우리 오빠 집이야. 우리 엄마가 나보고 여기서 살라고 했단 말이야. 오빠, 빨리 이 사람들한테 오빠 집이라고 말 좀 해봐. 발버둥 치는 시누이의 처절한 외침에도 복도 구석에 숨어있던 남편은 차마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몸을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오빠 집이라는 환상에 단단히 빠져있던 시누이는 제 단독명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경찰관들에게 질질 끌려 현관문 밖으로 무참하게 패대기 쳐졌어요. 맨발로 복도 바닥에 나뒹굴며 눈물 콧물을 흘리는 시누이의 꼴을 저는 아주 여유롭고
통쾌한 미소를 지으며 구경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며느리를 기선 제압하고 쫓아내겠다며 득의양양하게 택시를 집어타고 달려온 시어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 난장판을 목격하고는 기함하며 달려들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수갑을 찬 채 울부짖는 자기 딸을 끌어안으며 시어머니는 경찰관들을 향해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악을 썼거든요. 아이고 내 새끼, 당신들 미쳤어? 왜 죄 없는 내 딸한테 수갑을 채우고 난리야. 이 집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산 우리 아들 집인데 내 딸이 오빠 집에 있는 게 무슨 죄라고 이래.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혀 저를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며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을 꼬드겨 시누이를 모함했다며 악다구니를 쓰는 시어머니를 향해 저는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가 아주 꼿꼿한 자세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제 뒤에 서 있던 경찰관이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시어머니의 귓구멍에 아주 정확하고 묵직한 팩타 폭탄을 꽂아 넣어 주었어요. 아주머니 착각 단단히 하셨나 본데 이 집은 아드님 소유가 아니라 여기 계신 신혜수 씨 단독 명의로 된 부동산입니다. 아드님은 지분 한 푼 없는 남이나 다름없고 저분은 명백히 신혜수 씨의 집에 허락 없이 도어록을 부수고 침입한 범죄자입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같이 연행되기 싫으시면 당장 뒤로 물러나세요. 단독 명의, 지분 한 푼 없는 남. 그 두 단어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들 집인 줄 굳게 믿고 빈몸으로 온 며느리라며 저를 내쫓으려 했던 그 완벽하고 오만한 계획이 산산조각 나고 자신의 귀한 딸은 졸지에 정가자가 되어 수갑을 차고 있는 기막힌 상황.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콧방귀를 뀌며 시어머니의 귓가에 몸을 숙여 아주 나긋나긋하게 속삭여 주었거든요. 어머님 빈몸으로 남의 집에 기어들어와서 숟가락 얹으려던 기생충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 귀한 따님이셨네요. 아들 집인 줄 알고 남의 집에 인심 쓰셨으니 그 죗값은 경찰서 가서 아주 톡톡히 치르시길 바랄게요. 제 비아냥거림에 충격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시어머니는 컥컥거리며 숨을 몰아쉬더니 그 자리에서 뒷목을 꽉 잡았습니다. 눈이 허옇게 뒤집히고 입가에 하얀 개거품을 뽀글뽀글 물더니 그대로 복도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통나무처럼 쓰러져 기절해버렸어요. 시누이는 쓰러진 엄마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숨어있던 남편이 그제야 기어나와 엄마를 흔들어 깨우며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황급히 무전기로 119 구급차를 부르는 동안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한심하고 비참하게 몰락한 새 식구의 꼴을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끌고 올라와 개거품을 문 시어머니를 싣고 내려갔고 수갑을 찬 시누이 역시 경찰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순찰차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진 남편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벽에 기대어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혀를 끌끌 차며 집 안으로 쑥 들어가 거실에 널브러져 있던 시누이의 더러운 짐들과 화장대에 놓여있던 남편의 옷가지들을 모조리 끄집어냈습니다.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쫙 펼쳐서 그들의 흔적을 아주 자비 없이 처박아 버렸죠. 봉투 입구를 꽉 묶어버린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 멍청하게 주저앉아 있는 남편의 얼굴팍을 향해 그 거대한 쓰레기 봉투 2개를 시원하게 내던져 버렸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짐덩어리를 맞고 나뒹구는 남편을 향해
저는 문고리를 꽉 틀어쥐고 통쾌한 이별 통보를 쏘아붙였어요. 네 더러운 짐 챙겨서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이혼 서류는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 통해서 내 직장으로 보내놓을 테니까 도장이나 얌전히 찍을 준비해.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얼쩡거리면 너도 네 동생 옆방으로 쳐넣어 버릴 거야. 남편이 입을 뻐끔거리며 매달리려 했지만 저는 가차없이 현관문을 쾅 닫고 2중 3중으로 잠금장치를 걸어버렸습니다. 부서진 도어록 대신 굳게 닫힌 철문 안에서 저는 두 팔을 뻗고 막혔던 숨을 깊게 토해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신우이가 뒹굴거리며 어질러 놓았던 과자 부스러기와 쓰레기들을 진공 청소기로 아주 남김없이 빨아들이고 독한 소독약을 뿌려 바닥을 박박 닦아내고 나니 비로소 이 집이 온전한 제 공간으로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뜬 저는 가장 먼저 노트북을 켜고 그 남자와 5년 동안 데이트 비용을 모으자며 만들었던 공동 통장 내역부터 화면에 띄웠습니다. 혼인신고를 늦출하며 제 인생의 완벽한 퇴로를 열어주신 아버지의 그 해안 덕분에 저는 복잡하고 질이 멸렬한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같은 진흙탕 싸움에 발을 담글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서류상 동거조차 하지 않은 아주 깨끗한 남남이었으니 제가 할 일이라고는 얽혀있는 금전적인 꼬리표를 가위로 싹둑 잘라내는 것뿐이었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공동통장에 남아있던 알량한 잔액을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고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그 남자의 계좌로 이체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입금자명에는 구질구질하게 연락하지 말라는 단호한 경고 문구를 적어넣고 그 인간들과 엮일 수 있는 모든 금전적 핑계와 연결고리를 아주 완벽하고 영구적으로 차단해버렸어요. 혹시라도 남겨진 먼지 같은 미련이 있을까봐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그 남자가 쓰던 낡은 넥타이, 핀 하나까지 모조리 긁어모아 착불 퀵서비스로 시댁 주소를 향해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 인생의 오점을 아주 깨끗하게 소독하고 있는 동안 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갇힌 신우이와 충격으로 뒷목을 잡고 응급실 병상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파악한 모양이더라고요. 오후가 되자 제 핸드폰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쉴 새 없이 번쩍거리며 요란한 진동을 울려댔습니다. 뻔한 수작인 줄 알면서도 제가 통화 연결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잔뜩 쉬어버린 그 남자의 다급하고 처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수야, 내가 진짜 면목이 없는데 우리 엄마 쓰러져서 병원비도 없고 내 동생은 유치장에서 숨도 못 쉬고 있어. 제발 합의금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네 종노릇하면서 은혜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살려줘.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처럼 또다시 알량한 눈물 연기를 시전하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그 비굴한 목소리를 들으니 저는 오히려 헛웃음이 비릿하게 새어나왔습니다. 합의금 깎아달라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끊어. 네 동생 정가자 돼서 교도소 들어가는 꼴 보기 싫으면 내가 부른 금액 단 1원도 애누리 없이 오늘 자정까지 입금해. 안 그러면 내일 바로 민사소송까지 추가로 들어가서 너희 집구석 밑바닥까지 다 털어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저는 그 남자의 구질구질한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일가라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5년 동안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제 등골을 빼먹으려 했던 그 악랄한 죄바탕을 생각하면 제가 청구한 합의금은 오히려 헐값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라는 명백한 범죄 기록을 달고 빨간 줄이 그어질 위기에 처한 신우이는 결국 이리저리 돈을 꾸며 발악을 한 끝에
엄청난 금액의 합의금을 제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서야 겨우 유치장 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입금 알림 문자가 울리는 순간 저는 그 돈을 5년 동안 허비한 제 청춘에 대한 아주 소박한 보상금이라 여기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건너 들려온 그 집구석의 소식은 그야말로 완벽한 인과응보의 결정체이자 한편의 통쾌한 사이다 복수국의 결말이었습니다. 사업을 말아먹고 남의 신혼집을 탐내던 신우이는 이 범죄 사건과 막대한 합의금 대출이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결국 처참하게 이혼을 당하고 길거리로 나앉았다고 해요. 며느리 길을 죽이겠다며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던 시어머니 역시 딸의 합의금을 물어주고 파산한 아들의 빚을 갚느라 평생 쥐고 살던 그 알량한 시댁집마저 비잔치로 몽땅 날려버렸다는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왔죠. 지금은 정과자가 된 이혼녀 딸과 아무런 능력도 없는 마마보이 아들 그리고 허영심만 가득한 시어머니 셋이서 시골 할머니 집에 내려가 서로를 탓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정말 기가 막히는 건 그 마마보이 전 남편의 행보였어요. 본인은 서류상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는 완벽한 미혼이라는 점을 훈장처럼 내세워 자기가 부양해야 할 파산한 엄마와 여동생을 떠안겨줄 또 다른 순진한 호구 여자를 찾으려 선자리를 기웃거리고 다닌다는 소문이었거든요. 그 지독한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저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옛말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완벽한 진리임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동시에 신혼여행 직후에 그 인간들의 썩어빠진 진면목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단칼에 그 지옥불에서 빠져나온 것이 제 인생에 내려진 가장 크고 위대한 행운이라 여기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길었던 5년의 연애가 휴지 조각처럼 허무하게 날아가 버린 사실에 아주 잠시 마음 한구석이 쓰라리기도 했지만 저는 제 인생의 흠집을 낼 뻔했던 그 끔찍한 실수를 스스럼없이 털어내고 인정하기로 했어요. 만약 그때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렸다면 혹은 시어머니의 억지에 못 이겨 시댁으로 짐을 싸서 들어갔다면 제 인생은 평생 그 기생충 같은 인간들의 노예로 전락해 핏빛으로 물들었을 테니까요. 딸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상견례 전부터 예리한 통찰력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제 손에 단독명이라는 절대적인 무기를 쥐어주신 우리 아버지의 그 깊고 무한한 사랑에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의 더러운 발자국을 깨끗하게 지워버린 그 단독명의 아파트는 제게 아주 쏠쏠하고 달콤한 월세를 가져다주는 든든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집을 신혼부부에게 월세로 내어주고 저는 다시 아버지가 계신 따뜻하고 포근한 친정집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씩씩하고 당당하게 제 진짜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가고 저녁이면 마주 앉아 시원한 맥주잔을 부딪히며 그 기막혔던 시월드 탈출기를 안주 삼아 호탕하게 웃어넘기곤 하죠. 여러분, 때로는 도망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파도가 밀려올지 모르지만 든든한 아버지와 저 자신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 저는 언제나처럼 바다를 가르며 씩씩하게 헤엄쳐 나갈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당한 굴레 속에서 망설이고 계실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탄산수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 신의 수에 파란만장하고 통쾌한 탈출기는 여기서 아주 멋지게 막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혜수님의 사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을 때
그 배신감과 허탈함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 친정아버지의 지혜로운 성구안, 그리고 망설임 없이 쓰레기 같은 인연을 끊어낸 혜수님의 결단력 덕분에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사이다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미련 없이 돌아서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고 더 큰 행복을 쟁취하는 가장 위대한 용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네요. 인생의 큰 액땜을 시원하게 끝낸 혜수님이 앞으로는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따뜻한 아버지와 함께 웃음 가득한 꽃길만 걸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